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25년 이제 1회 전기기사 이제 전력공학 2과목이죠. 기출문제, 보건문제죠.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해설을 활용할 때도 있고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가 좀 따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번입니다. 자, 달로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조금 제가 좀 정리해 볼게요. 저는 자, 요거를 우리가 개폐장치라고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폐장치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달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요 달록이를 DS라고 하고요. 디스코넥팅 스위치라고 하는데 주로 이 달록이는 무부하 전류만 개폐가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부하 전류만 개폐 가능하다.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지금 전선이 있어요. 전선과 전선 사이에 이렇게 개폐 장치를 제가 한번 더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그린 요 놈은 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놈, 동그라미 브림이 접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놈과 요 놈 사이를 닿는 요 놈을 우리가 접촉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선을 통해서 I라는 전류가 진행을 하면 전선에서 접촉자와 접점이 닫혀 있기 때문에 전류는 접촉자를 거쳐서 다음 전선으로 진행하죠. 근데 이때 제가요 차단을 하는 거죠. 지금 접촉자와 접점이 뭐한다? 열린다는 뜻이에요. 이때 이 접촉자가 접점으로 이제 붙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요 사이에 아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회로를 차단을 하면 아크가 발생하는데 이 발생하는 아크를 지금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발생된 아크를 우리가 소멸할 수 있으면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차단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달록이는 이 아크를 소멸할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무부하 전류만 개폐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얘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냐면 기기의 점검이나 수리 등의 회로의 접속을 변경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가 개폐기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개폐기 되겠다. 주로 OS 유입 개폐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달로기가 무부하 전류만 개폐하니까 개폐기는 여기에다 하나 능력을 더 줘요. 무부하 전류에 부하 전류를 개폐할 수 있습니다. 자, 주로 이제 요거는 정전 구간 축소에 우리가 기여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차단기는 우리가 CB라고 보시면 되죠. 서킷 브레이커죠. 요놈 같은 경우에는 무부하에다가 그 다음에 부하 전류에다 추가적으로 고장, 사고 전류까지 차단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돌아오셔갖고 어디를 보냐면 틀린 거죠. 많이 출제가 됐고요. 소호 장치가 없어서 아크를 소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예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2번.
자, 22번이 우리 교재에 이제 요렇게 이제 풀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한번 좀, 요렇게 한번 좀 달리 풀어볼게요. 출력이 2만 킬로와트고요. 부하율이 80%입니다. 1일에 석탄의 소비량은 몇 톤인가라고 했네요. 그러면서 보일러의 효율이 80, 천천히 해야 돼. 터빈의 열사이클 효율이 35%, 터빈의 효율이 85%, 발전기 효율이 76, 이제 6%래요. 발열량의 단위를 보면 킬로그램당 킬로칼로리죠. 근데 지금 우리가 물어본 건 톤이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화력발전소에 여러분들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은 요 놈은 MH에 860의 PT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요 놈 이제 효율이고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M 소비되는 연료량을 물어봤죠. 그러면 식을 바꿔보면 M은 H가 여러분들 발열량입니다. 효율 리터에 860의 PT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집어넣어 보면 지금 문제에서 발열량이 얼마였냐면 5,500이죠. 그 다음에 지금 요 놈이 열효율인데 이 효율을 다 곱하시면 돼요. 이 효율을. 그러면 보일러의 효율이 0.8, 열사이클의 터빈 열사이클의 효율이 0.35. 천천히 하셔야 돼요. 터빈의 효율이 0.85. 그 다음 발전기 효율이 0.76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860은 이제 들어가 주시고, 요게 이제 이 출력인데, 지금 2만 킬로와트죠. 애초에 자체가 킬로와트로 맞춰져 있고요. 특이하게 부하율이 80%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렇게 0.8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요 놈은 T, 요 놈은 뭘 말하냐면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뭐라고 했었냐면 1일이라 하였으므로 요때는 우리가 하루는 24시간이죠. 요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요렇게만 하면 단위가 이제 킬로그램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물어본 건 뭐예요? 톤이기 때문에 마지막 여기에다가 얼마를 때리면 된다? 10의 마이너스 3승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계산기를 두들기면 얼마가 나오냐면 요 놈이 333.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예, 그래서 식 자체를 화력발전소의 열효율 이식 있죠? 요 식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M이 연료량이고요. 그 다음에 H가 뭐냐면 발열량 되겠습니다. 요 놈은 보통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고요. P가 이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력. 값 자체가 킬로와트고요. 그 다음 요 놈 T. 요 놈이 시간, 아워 단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사그리 곱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이렇게 천천히 푸시면은, 이제 할 수 있는 문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3번. 이런 건 기본이죠. 선간전압이 154, 한 상에 대한 임피던스가 J8옴인 기기가 있을 때, 기준 용량을 100메가볼트로 암페아로 하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약 몇 프로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두 가지 공식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압이 있을 때, 전류가 흘렀을 때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를 백분율로 표현한 거랑 또 하나가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제곱에 P에 뭐가 된다? Z가 되죠. 여기선 곱하기 100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로 여러분들 요때 이 식을 쓸 때 조심해야 될 건 이 2는
상전압을 말한다는 거. 이때 이 식의 V는 선간전압으로 킬로볼트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요 P는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로 우리는 요 식을 많이 쓰죠. 식 자체가요, 23번은 요 식을 쓰라고 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공식은 요 두 개,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자, 저는 두 번째 식을 쓰겠습니다. 선간전압이 154죠. 자, 우리가 말하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제곱의 P의 Z라고 해보겠습니다. 10에다가 선간전압, 요놈 선간전압이고 킬로니까 154니까 154의 제곱. 그 다음에 용량이 그러니까 100메가볼트 암페어죠. 근데 이 식 자체가 지금 보면 이 식 자체가 킬로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요때는 100메가볼트 암페어니까 100 곱하기 10의 3승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고, 그 다음에 J8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들기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여러분들 3.37이 나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문제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라고 하면 요 두 식을 써놓고 무엇을 대입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실기에서도 대단히 중요하죠. 자, 배전선로의 전력 손실을 경감기 위한 대책으로 적당치 않은 건데요. 이건 그냥 한번 제가 식을 써볼게요. 우리가 말하는 전력 손실은 3상을 기준으로 3i제곱 r인데 이 식을 전개해보면 v제곱에 코사인 제곱에 p제곱에 뭐다? r 표현할 수 있죠. 이때 이 전력 손실은요, 이 전압을 승합시키는 거와 굉장히 관련이 높죠. 전력 손실은 뭐예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배전 전압을 승합하는 건 전력 손실을 경감기 위한 좋은 대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력용 콘덴서는 부하의 역류를 개선하죠. 그래서 요 놈은 코사인의 제곱과도 뭐한다? 반비례합니다. 또 하나가 전류 밀도의 밀도를 감소시키고 평형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인데, 이 누전 차단기와 그쵸? 우리가 배전선로의 손실과는 좀 관련이 멀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여러분들 1번이 이제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25번이죠. 25번. 중성점 접지 방식쭉. 개인적으로요, 25번 문제는 출제가 이제 요 테마는 무조건 출제가 되죠.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고 가정하에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성점 접지 방식별 뭐가 된다? 특징 되겠습니다. 이건 무조건 여러분들 한 문제 이상 출제된다고 봐야죠. 첫 번째가 접지 방식이고요. 우리는 세 개만 볼 줄 알면 돼요. 첫 번째가 비접지 방식, 그 다음에 소호, 리액터 접지, 마지막 무슨 접지다? 직접 접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일선 지락 시 지락 전류라고 해볼게요. 비접지는요, 일선 지락 시 지락 전류가 작습니다. 소 리액터 접지는 가장 작죠. 최소가 되고, 직접 접지는 뭐한다? 최대가 되죠. 왠지 이제 이 직접 접지는 최대가 돼서 나빠 보이지만 이 점에선 좋습니다. 뭐냐면 보호계전기의 동작입니다. 비접지나 직접 접지, 그러니까 소호 리액터 접지는 지락 전류가 작기 때문에 보호계전기 동작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지만 직접 접지 뭐예요? 시원시원하게 사고 나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보호계정기가 지켜준다는 걸 확신하죠. 여기서 또 하나가 통신선의 유도 장애라고 그래요. 이 지락전류가 통신선의 유도 장애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요놈은 주로 작다. 요놈은 최소라고 안 하고 주로 작다. 그 다음에 요놈은 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도 안정도라고 볼게요. 고장났을 때 연속 운전을 할 수 있는 정도인데 비접지나 소리액터 접지는 우리가 이제 지락전류가 이제 작기 때문에 보호계정기 이 조합이 어렵죠. 그래서 견디게 합니다. 그래서 요놈은 좋다. 요놈은 좋다라고 하고요. 이것은 바로 잘라버리기 때문에 과도 안정도 측면에서 좋지 않죠. 마지막 일선 지락 시 건전상 전이 상승을 말해요. 비접지는 루트 3배고요. 소리액터 접지는 루트 3배 이상이고 직접 접지는 최소가 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절연 레벨이라고 해볼까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보호계정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전절연 갑니다. 그 다음에 직접 접지는 단절연 또는 저감 절연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뼈다구를 그리면 이렇게 표가 완성이 되죠. 요거는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확실히 정리하시는 게 좋죠. 보상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성점 접지 방식 중 이제 일선 지락 고장이 선로의 전이 상승이 뭐가 된다? 루트 3배 이상이고요. 유도 장애가 최소가 된대요. 요거 지금 건전상 전이 상승이 루트 3배 이상이죠. 그리고 통신성의 유도 장애 사실상 이제 최소죠. 예. 그래서 요놈이 바로 뭐가 된다? 소호 리액터 접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누가 되냐면 여러분들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2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6번은요, 제가 조금 답을 찍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발전공학 문제가 이제 조금 이제 나올 때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돼요. 수력발전소에 댐을 설계하거나 저수지의 저동그라미, 네. 저수지의 용량을 결정할 때 적당한 게 뭐냐요? 저수지의 저에 저자 들어가는 거 찾으시면 정답입니다. 적산 유량 곡선. 네, 2번입니다. 뭐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물어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매일 수량을 우리가 차례로 우리가 적산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가로축엔 일수를 세로축에는 적산 수량을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가 저수지 용량에 저자 나오면 저자 들어가는 거 찍어버리셔요. 요 저수지 용량 결정 키워드죠. 예, 요 정도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머지는 보실 필요가 없다. 27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삼상회로에 전격 전압을 E, 그 다음에 이제 IN, 전류를 IN이라고 했을 때, 이때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제 이 퍼센트 Z라고 했을 때 단락 전류죠. 자, 요 밑에 거, 요 표는 좀 정리를 해주세요. 요 내용을 좀 지워볼게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아까 위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퍼센트 제가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압이 걸렸을 때, 전류가 흘렀을 때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를 백분율로 표현하고요. 두 번째가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제곱에 P의 Z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요 놈은 상전압을 기준으로 하고요. 요 V는 무슨 전압? 선간 전압으로서 킬로볼트를 기준으로 하고 요 놈 같은 경우에는 킬로볼트 암페어 이렇게 기준한다고 했었죠. 요 두 번째 식은 곱하기 100을 먹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곱하기 100 하시면 안 돼.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단락전류입니다. 단락전류 IES는 첫 번째가 단락전류 IES는 상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눕니다. 이렇게 구한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옴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때 요 옴법을 쓸 때 역시 조심하셔야 될 건 요 2가 무슨 전압이냐면 상전압이라는 걸 기억하자. 자, 두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법인데 첫 번째 식에서 갖고 온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첫 번째 식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압이 걸렸을 때 전류가 흐르고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를 백분율로 표현하죠. 이때 Z는 이렇게 이제 요 놈 남기는 거예요. 퍼센트 임피던스에 2를 곱한 다음에 I의 100 이렇게 볼 수 있죠. 요 내용을 여기다가 쏙 집어넣으면 돼요. 자, 집어넣어 보면 I의 100분의 퍼센트 임피던스의 2 요거분의 2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여러분들 요 자리에 요걸 넣은 거죠. 그쵸? 그럼 이렇게 2는 1분의 2니까 분모 분자가 돼서 뭐예요? 퍼센트 임피던스의 2분의 2의 I의 100 이렇게 할 수 있죠. 날리면 두 번째가 단락전류 IE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 뭐가 된다? IN이라고 할 수 있죠. 요 두 번째 공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퍼센트 임피던스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에서 단락전류를 구하라고 하면 요 두 개를 갖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을 쓰실지를 결정해 주셨으면 해요. 자, 이때 보세요.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법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락전류 IE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 뭐가 된다? IN이죠. 그래서 지금 꼴이 맞는 거 요거네요. 3번. 그렇죠? 틀리시면 안 되고요. 꼭 요렇게 제가 정리한 대로 적어주셔요. 나중에 실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꼭 요렇게 정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8번. 사고 등에 따른 정전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정전과 동시에, 자, 여기 키워드죠. 정전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예비 전원용 배전선로로 전환한대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LTS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동 부하 전환 계획이라고 그래요. 애초에 배전용 변전소로부터요. 상용 전원과 그 다음에 뭘 끌고 오냐면 예비를 끌고 옵니다. 이때 부하가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자, 요 놈이 이제 그 ALTS라고 보시면 돼요. 요 놈이 바로 이제 ALTS인데 요 놈은 평상시에는 상용 전원에서 전력을 부담받다가 상용 전원의 고장이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 예비선로로 이렇게 절체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원이 선로가 이 고장이 발생하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절체됩니다. 절체돼서 어떻게 한다? 예비 전원 선로로 변환돼서 이제 전력을 부담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LTS 오토매틱 로드 트랜스퍼 스위치고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장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변압기가 있고요. 이렇게 발전기가 있습니다. 부하는 우리가 상용부하가 있고요. 비상부하가 있죠. 자, 우리가 수용과 안에도 이런 비슷한 게 하나 있죠. 평상시에 우리가 상용부하든 비상부하든 예를 들어서 이걸 그냥 변압기가 델타 Y라고 봤을 때 상용전원에서 무슨 전원? 상용전원에서 상용부하와 비상부하를 이제 전력을 부담하다가 상용전원에 사고가 발생하면 비상발전기가 돌면서 어떻게 한다? 요 스위치가 비상발전기 쪽으로 향합니다. 요거를 우리는 실무에서는 ATS라고 하죠. 요거를 우리는 자동 전환 개폐기라고 합니다. 이 자동 전환 개폐기랑 ALTS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동 전환 개폐기는 오토매틱 트랜스퍼 스위치는 지금 우리 수용가에 있는 변압기와 비상발전기의 관계고요. 이 ALTS는 애초에 우리 선로로 들어오는 선로를 두 개를 끌고 오는 거죠. 이렇게 조금 비슷하지만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요거 나중에 이제 실기 가시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죠. 차단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회로를 열고 닫을 때 사용을 하고요. 고장 전류 차단하죠. 리크로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전선로의 재회로 기능을 갖는 차단기 장치죠. 섹셜라이저는 이 리크로저 후비에 설치하죠. 그래서 고장 전류 차단 능력이 없고 후비 보호 장치와 직렬 연결하죠. 자, 뭐 그런 정도 볼 수 있죠. 자, 29번 보겠습니다. 삼상 3선식 송전선로에 이제 L을 작용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확인만 좀 해주셨으면 해요. 이때 L2 및 뭐가 되냐면 LM을 대지를 귀로로 하는 일선의 자기 인덕턴스 및 상호 인덕턴스라 하였을 때 이들과의 관계식인데요. 우리가 아는 작용 인덕턴스는 대지를 귀로로 하는 거기 보시면 대지를 귀로로 하는 자기 인덕턴스에서 뭐가 된다? 이제 상호 인덕턴스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 옳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작용 인덕턴스는 대지 귀로의 작용 인덕턴스에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 인덕턴스죠. 그다음에 대지 귀로의 이제 상호 인덕턴스를 뺀 값이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0번. 네.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좀 별표를 좀 치고요. 오지게 나오죠. 변전소에서 비접지 선로에 접지 보호라는 건 결과 여러분들 이 접지는 지락을 뜻하죠. 사실상 접지 이코르 지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전기에 자, 이 키워드죠. 영상 전류를 공급합니다. 요건 좀 제가 이제 4개가 있으니까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CT죠. 좀 요렇게 특징이라고 할게요. 먼저 교재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PT, GPT, CT, ZC 나왔으니까 이렇게 좀 볼게요. PT죠. 요 놈은 계기용 변압기라고 하죠. 포텐셜 트랜스포머고요. 이것은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하여 계기나 계전기에 전원 공급합니다. 자, 순서를 좀 이제 제가 좀 맞춰볼게요. 두 번째가 GPT입니다. GPT.
그라운드 포텐셜 트랜스포머로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입니다. 요놈은 PT 세대를 이용해서 우리가 1차 측은 Y결선하고 중성점을 접지하고요. 2차 측은 오픈 델타입니다. 이것은 비접지 계통의 지락시에 영상전압을 좀 여기다 써볼게요. 검출합니다. 사실 이제 좀 나중에 실기 가시면 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아시면 좋아요. 이 GPT가 오면 보호계전기로서 OVGR과 조합이 됩니다. 요것은 지락 과전압 계전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세 번째죠. 이제 CT죠. CT. 요것은 우리는 계기용 변류기고요. 요놈은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류하여 계기나 계전기에 전원 공급하죠. 이때 좀 PT도 알아두셔야 될 게, PT는 2차 전압이 110V 표준이고요. CT는 2차 전류가 5A 표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네 번째 ZCT죠. 제로 커런트 트랜스포머로서 영상 변류기고요. 요놈은 비접지 계통의 지락시에 영상, 다른 말로 지락 전류를 검출합니다. 예,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GR과 조합되죠. 요 GR을 우리는 무슨 계전기? 지락 계전기. 나중에 이런 게 실기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변전소의 비접지 선로의 접지 보호를 위해서 계전기에, 즉 GR에 무슨 전류? 영상 전류를 공급한대요. 바로 누구다? ZCT죠.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이제 이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31번 저압 네트워크 배전 방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예요. 이놈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것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예, 좀 전에 이제 정리 드린 거, 요건 꼭 PT랑 요렇게 이제 CT는 요렇게 정리하셔. 자,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에요. 배전 방식이 하나의 종류죠.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 되겠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이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무정전 공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가 공급 신뢰도가 가장 우수합니다. 공급 신뢰도가 가장 우수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놈은 인축의 접지 사고가 많습니다. 요놈은 인축의 접지 사고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체와 가축을 통틀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나 어떤 가축 등의 접촉 사고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특별한 보호 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네트워크 프로텍터라고 해서 특별한 보호 장치를 필요로 해요. 무정전 공급하고 공급 신뢰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중요 부하에 사실 이제 좀 이제 적용을 하죠. 좋은 점은 다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인축의 접지 사고가 많고 특별한 보호 장치를 필요로 해요. 요 정도는 좀 보시면 좋아요. 전압가 적습니다. 이제 얘기는 안 했지만 근데 딱 보면 여러분들 무정전인데 부하 밀도가 적은 곳에 할 필요가 없죠. 이런 경우는 이제 돈이 많으니까 돈을 바르는 거죠. 요게 옳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공급 신뢰도가 우수한 지역, 이제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는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하 밀도가 이제 커야죠. 사실 역으로 2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32번 보겠습니다. 자, 연간 전력량이 2kWh이고요. 연간 최대 전력이 kKW인 경우에 연 부하율은, 자, 요거 저압 네트워크 방식 요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이제 배전 방식이죠, 이거. 좀 이렇게 좀 썼으면 더 좋았을 건데. 자, 지워보겠습니다. 자, 부하율이라고 해볼게요. 무슨 율? 부하율. 우리가 말하는 부하율은 평균 전력을 무엇으로 나눴다? 최대 전력으로 나누어서 백분율 처리하죠. 다시 한번 전개해보면 부하율은 결론적으로 사용 전력량, 시간이 곱해진 거죠. 이것을 뭘로? 시간으로 나눠서 뭐가 된다? 최대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는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부하율은 첫 번째가 1부하율이라고 그래요. 이때 자, H 시간을 보겠습니다. 1부하율은 몇 시간이다? 24시간을 기준으로 하죠. 자, 이때 1부하율일 때 이 최대 전력은 그 시간 안에 가장 많이 쓴 값입니다. 네. 그래서 그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쓴 값이고요. 두 번째가 월 부하율이 있습니다. 월 부하율에서 시간은 한전은 보편적으로 말이 없으면 30일을 기준으로 하죠. 그러면 이때 최대 전력은 월을 기준으로 하면 그 월에 가장 많이 쓴 값이죠. 마지막 세 번째 연 또는 년 부하율이 되죠. 그러면 이때의 시간은 우리가 1년은 365일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8760 나오죠. 요렇게 이때의 최대 전력은 뭐다? 그 연에 가장 많이 쓴 값이죠.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제가 계산해 보면 연부하율이죠. 연간 사용 전력량이 얼마예요? 2네요. 시간 아까 제가 8760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연간 사용한 최대 전력을 W로 봤네요. 그럼 여기서 W는 뭐예요? 1분의 W니까 분모 분자가 돼서 요놈은 8760의 W에 2에 100 되겠네요. 그래서 3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이렇게 4번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같이 정리하셔요. 일, 월, 연 이렇게 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몇 번이냐면 33번 되겠습니다. 네. 33kV 이하의 단거리 송배전선로에 적용되는 비접지 방식의 지락 전류는 어느 것을 말하냐요? 이것도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무슨 접지다? 비접지 되겠습니다.
중성점 무슨 접지? 비접지 방식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Y결선된 이 변압기를 우리는 대지와 뭘 한다? 전선을 연결해서 일정 값이 만족되도록 우리가 뭘 잡는다? 이렇게 접지를 잡죠. 이때 중성점과 대지 간에 나타나는 값을 Z라고 했을 때 만약 Z가 무한되면 우리는 무슨 접지? 비접지죠. 연결이 안 된 거니까. Z가 거의 0에 가까우면 요 접지를 우리는 직접 접지. 그쵸? Z가 여기에 리액터를 삽입했으면 오메가 L이면 요거를 우리는 소호 리액터 접지. 그쵸? Z가 일정 저항값을 만족하면 우리는 무슨 접지? 저항 접지죠.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중성점 접지를 결정하는 건 중성점과 대지 간에 나타나는 값이죠. 비접지의 경우는 연결이 우리가 Y결선된 변압기는 이렇게 대지와 접지를 잡기 때문에 잡지 않으면 이제 잔류전압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사실상 뭐다? 델타 결선을 말하죠. 이때 이것은 저전압 기억하자. 저전압 단거리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단 기억하자. 비접지 방식은 어디에 적합하다? 저단 기억하자. 먼저. 자, 그리고 이때 첫 번째 아까 위에서 정리했는데 조금 요거는 다른 얘기해서 다시 한번 해보면 요 놈은 일선 지락 시 건전상 전위 상승이 몇 배가 된다? 루트 3배죠. 두 번째가 일선 지락 시 지락 전류는 IG라 해보면 요 놈은 3오메가 CS의 2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여기서 CS라는 것은 대지 정전 용량을 말하죠. 이때 문제에서는 계산 문제가 아닌 이는 무슨 전류냐? 지금 뭐가 관여된 거예요? 요 C가 관여됐기 때문에 요 놈은 무슨 전류다? 바로 이제 충전 전류가 되겠죠. 앞선 전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만 세 번째가 변압기 한 대 고장 시 무슨 결선이 가능하죠? V결선이 가능하다는 점.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비접지 방식의 지락 전류는 이제 C가 관여된 무슨 전류? 충전 전류를 말합니다. 자, 그다음 34번. 최근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가스 절연 개폐 설비의 특징인데요. 요건 좀 추세 문제인 것 같아요. 잘 보여요. 네. GIS 설비라고 하거든요. 자, 이건 제가 여기다 좀 정리해 볼게요. GIS 설비의 특징이라고 해볼게요. 네. SF6 가스를 우리가 이제 활용한 설비거든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면 뭐 차단기, 단락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SF6 가스 이제 GIS 설비는 전기 설비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금속재 외암에 때려 넣고요. SF6 가스를 이제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한 설비인데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소형화할 수 있습니다. 변전소 부지를요 대폭 축소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안정성, 신뢰성이 높아요.
가스 자체가 뭐 이제 이 설비 자체가 금속재 외암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직접적으로 접촉할 일이 없고 가스 자체가 사고의 우려가 굉장히 적습니다. 세 번째가 다 좋은 건 아니죠. 가격이 고가죠. 또 하나가 답을 찍을 때 대부분 얘가 답이 되실 거예요. 한랭지에서는 액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한랭지에서는 무슨 우려가 있다? 액화의 우려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기체다 보니까 추운 지방에 적용하면 이제 이 액화의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온에 각별히 유의해야 됩니다. 요 정도 보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가보자. 대기절연을 이용한 것에 비해서 현저히 이제 소형화할 수 있고 가격이 고가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정성이 높고요. 가스의 압력이나 엄중한 감시가 필요하면 내부 점검이나 부품의 교환이 어렵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틀렸죠. 한랭지나 산악 지방에서는 액화의 방지나 산악 방지 대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게 답을 결정할 때 대부분 요 부분을 갖고 장난칩니다. 아까 제가 말한 요 놈 있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5번 전력계통의 내부 이상전압. 전력계통의 내부 이상전압의 크기가 가장 큰 경우래요. 여러분들 요거 요렇게 기억해 주세요. 무부하 시 송전선로의 충전 전류를 차단 시에 가장 커요. 그래서 암기를 하실 때에는 내부 이상 전압의 크기가 가장 큰 경우 무송 충차가자. 이때 무송 충차에서 차단을 우리가 게롯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차단한다는 건 이 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말에서 무부하 시 선로의 충전 전류를 차단한다. 요게 맞는 말이죠. 이렇게 전력계통의 내부 이상 전압이 가장 큰 경우는 우리가 뭐다? 무송 충차죠. 네, 36번 송전선로에 코로나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를 방지하려는 이제 대책인데 우리가 아는 코로나 개시 전압이죠. 저는 요 코로나 개시 전압을 E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놈은 유도돼요. 24.3에다가 M0에 M1에 델타에 지름 D에 로그 10에 R분지 D가 되겠습니다. 값 자체가 킬로볼트예요. 여기서 코로나를 방지하려면 얘를 키워야 돼요. 코로나 개시 전압, 코로나가 발생하는 전압이죠. 그래서 여기서 M0는 전선계수고요. M1은 날씨계수입니다. 그 다음에 델타, 요 놈을 우리는 상대 공기 밀도라고 하죠. 이 상대 공기 밀도는 273 플러스 T에다가 0.386의 B로 결정할 수 있어요. T는 기온이고요. B는 기압을 뜻합니다. 자, 이런 부수적인 조건을 주는 게 단선을 기준으로 했고 맑은 날을 기준으로 하면서 이제 주위 온도는 20도로 보고 기압은 760 mmHg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요놈 D죠. 요놈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놈이 바로 뭐가 된다? 전선에 직경되겠습니다. 이때 뭐 이제 D는 선간거리죠. 우리 등가 선간거리인데 사실상 여기서 코로나를 이제 개시 전압을 올리려면 요 D를 크게 하는 게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코로나 방지 대책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굵은 전선을 채택하거나, 두 번째가 단도체보다는 뭐예요? 복도체 방식을 채택하죠. 또 하나가 가선 금구를 뭐한다? 가선된 금구리를 개량합니다. 애자 표면을 매끄럽게 한다든지 낡은 전선을 새 전선으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선 금구를 개량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이제 요게 맞죠. 네, 복도체 방식을 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37번 이 전선의 손실 계수와 부하율과의 관계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먼저 손실 계수만 이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말하는 손실 계수라 함은 어느 기간 동안에 최대 전력 손실분의 어느 기간 동안에 평균 전력 손실의 비를 백분율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실 계수를 구하여 보니 얘는 어떠냐면 부하율은 항상 1과 같을 수도 있지만 1보다는 작은데 손실 계수는 부하율보다 작거나 부하율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실 계수는 부하율의 제곱을 한 값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 있고요. 부하율의 제곱은 0이 될 수도 있지만 0보다 크대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외우실 때는요.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손실 계수와 부하율의 관계가 나오면 권총과 쌍권총 사이에 우리는 손실 계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권총과 쌍권총 사이에 손실 계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는 말이 안 되죠. 그냥 요 정도 보고 넘어가는 건데 손실 계수의 요 개념은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요게 이제 그 실기 문제로도 나오니까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38번. 자, 한 대의 주상 변압기에 역률이 뒤짐, 코사인 세타 1, 유효 전력이 P1, 부하와 역률 뒤지는 코사인 세타 2, 유효 전력 P2, 부하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답니다. 전 여기다 키워드를 주고 싶어요. 주상 변압기 2차 측에서 본 부하의 무슨 역률? 종합 역률이죠. 우리가 말하는 역률 코사인 세타는 PA분의 뭐가 된다? P로 볼 수 있죠. 여기서 PA는 무슨 전력이에요? P상 전력. 저는 그냥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P는 무슨 전력이다? 유효 전력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 P상 전력은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제곱에 뭐예요? 루트를 씌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역률이 뭐예요? 역률이 서로 다른 부하가 있으면 유효 전력은 유효 전력끼리 더하고 무효 전력은 무효 전력끼리 더해서 뭐 씌운다? 루트 때려주죠. 그러면 먼저 저는 좀 이렇게 해볼게요. P0 합성 유효 전력이죠. 지금 유효 전력이 P1이 있고 P2가 있죠. 그러면 P1 플러스 P2가 합성 뭐다? 무효 전력이죠. 유효 전력. 그 다음에 Q0. 요 놈은 무슨 전력이다? 합성 무효 전력입니다. 저는 무효 전력을 Q0라고 해볼게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아는 무효 전력은
피상 전력에 뭘 곱한 거예요? 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는데 지금 표현이 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무효 전력은 유효 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한 것과 만족해요. 뭐냐면 요 유효 전력이 우리가 루트 3의 VI의 코사인 세타죠. 자, 탄젠트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뭐다? 사인 되죠. 날리고 날리면서 이렇게 무효 전력이 나오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쓰면 요 놈은 P1의 탄젠트 세타 1 플러스 P2의 뭐가 된다? 탄젠트 세타 2가 되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자 식을 만들어 보면 지금 요게 맞는 거죠? 요거 그쵸? 지금 피상 전력이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제곱이니까 P1 플러스 P2의 제곱에 플러스 P1의 탄젠트 세타 1 플러스 P2의 탄젠트 세타 2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죠. 이 표현이 요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 코사인 세타의 분자는 유효분이므로 요게 맞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런 문제는 실기 문제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 전력계통의 전력용 콘덴서와 직렬로 연결해서 이제 연결하는 리액터로 제거되는 고조파죠. 자, 저는 직렬 리액터라고 해볼게요. 우리는 직렬 리액터를 SR이라고 하죠. 요거 이제 시리즈 리액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얘는 역할이 뭐다? 제5고조파를 제거할 목적으로 설치하죠. 이때 좀 같이 봐야 될 게 고조파 제거식이라고 해볼게요. 고조파 제거를 할 때는 우리가 공진식을 이용합니다. 이때 N 오메가 L은 N 오메가 C분의 1로서 결정하죠. 이때 N은 내가 제거하고자 하는 고조파 차수를 뜻합니다. 그럼 이때 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저 N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된다? 5 오메가 L은 5 오메가 C분의 1이죠. 자, 오메가 L을 저는 XL이라고 표현해 보고요. 결과적으로 25분의 1의 XC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XL은 0.04의 XC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제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한 직렬 리액터의 값은 투입되는 전력용 콘덴서 용량의 값의 몇 프로? 4% 선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리액터 용량은 이론상 4% 선정하지만 실제로는 딱 6% 선정합니다. 5에서 6%라고 하지만 실무에서 전부 6% 선정합니다. 이렇게 이론상 용량과 실제 용량이 다른 이유는 주파수 변동을 고려해서입니다.
알고 계시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내용이다. 네. 이 더 잡아줘도 되는데 더 잡아주면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딱 요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마지막 라스트 40번이네요. 반환시 계전기의 동작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알맞은 것은? 자, 이건 그냥 여기다 지금 내용이 저기 하기 때문에 여기다 할게요. 보호 계전기의 동작, 시간, 특성에 따른 분류라고 해보겠습니다. 또는 보호계전기의 동작 시한에 따른 분류 또는 뭐 한시 특성에 따른 분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첫 번째가 순환시 계전기입니다. 두 번째가 정한시, 세 번째가 반환시고요. 네 번째가 반환시, 정한시. 먼저 순환시 계전기는 어떤 특성을 갖냐면 내가 설정한 조건이 맞으면 즉시 동작합니다. 내가 설정한 조건만 맞으면 그것이 크든 작든 즉시 동작하고요. 정한시는 역시 조건이 맞으면 일정 시간 후 또는 정해진 시간 후 동작합니다. 이들 둘은 사실 융통성이 없어요. 그냥 크든 작든 세팅한 값만 흐르게 되면 그냥 즉시 동작하냐 일정 시간이냐. 반환시는요. 크기가 크면 시간이 짧고요. 크기가 작으면 시간이 깁니다. 네. 반환시, 정한시는 그냥 제일 긴 거. 정답이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그냥 좀 말씀만 드리면, 반환시, 정한시는 일정 구간까지는 반환시성을 띠다가 일정 구간이 넘어가면 정한시성을 띄어요. 얘 둘 다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제일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반환시 계전기의 동작 특성이라고 했는데 크기와 시간이 반대죠. 자, 1번 볼게요. 설정값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 시간 후 동작한대요. 이거 이제 정한시죠. 설정된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즉시 작동한대요. 네, 요거는 순환시. 동작 시간의 어느 전류값까지는 크기에 따라 반비례 특성을 갖는데요. 근데 그 이상이 되면 일정 시간 후 동작한대요. 이거는 반환시, 정한시죠. 아까 제가 그랬죠. 일정 구간까지는 반환시지만 그 구간을 넘어가면 정한시 특성을 띈다. 자, 동작 전류의 이 크기의 값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전류값이 클수록 빠르게 동작하고 반대로 전류값이 작으면 느리게 동작한다. 반환시 특성을 띠죠. 네. 보호계전기는 사실상 반환시 특성을 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 볼 수 있죠. 자,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전력공학 문제 한번 풀어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선택해 달라고 하는 문제는 21번은 꼭 보시고 22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요 식만 이제 기억했다가 효율이 주어지면 사그리 곱하시면 돼. 그다음에 조금 이제 단위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어려운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세모 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했으면 하고요. 그 중에 어려운 문제 23번, 24번 해야죠. 25번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접지. 26번 발전공학 문제지만 저수지에 저자 나오면 무조건 저자 나온 거 찍자. 27번 하시고요. 28번 하시고 29번 좀 그냥 그래요. 이런 거 저는 이제 버리라고. 30번 하셔야 되고요. 31번, 32번 하셔야 되고 33번 하셔야죠. 34번 GIS 설비 요즘에 대세다. 잘 물어본다. 자, 그 다음에 35번 역시 하셔야 되고요. 36번 보시고 37번도. 38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은. 나중에 실기 가시면 꼭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그러니까 이제 39번 요것도 하셔야죠. 직렬 리액터. 마지막 40번 필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2025년 이제 1회 전기기사 전력공학 기출문제 풀이가 되도록 기출문제 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회차 2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